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에코과학부의 교수로 있고요. 생명다양성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재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글쎄요, 제가 강연을 하거나 이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요, 책이나 이런 곳에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늘 쓰는데요. 저는 일찌감치 이렇게 자연을 연구하면서 그 어느 순간에 그 참 묘한 기회에 제 나름대로 어떻게 깨달음이 이제 있었는데요. 우리가 자꾸 뭘 제대로 몰라서 자꾸 그 상대를 해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참 불행하게도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른바 왕따라는 거를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 집단으로 어떤 아이 하나를 이제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 한창 왕따를 시켜놓고 그날 집에 가는데, 방과 후에 집에 가는데 앞에 누가 걸어가는데 아까 내가 괴롭힌 아이가 걸어간단 말이에요.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제 슬금슬금 뒤에서 천천히 가는데 어쩌다가 골목을 싹 돌았는데 걔랑 마주쳐 버렸어요. 그래서 너 이 동네 사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다가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내가 걔네 집에도 놀러 가고 이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이랑 그 아이를 왕따시키는 그 현장에서 저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나면 미워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연을 해치고 파괴하고 이런 게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때 우리 정부가 이른바 4대강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강 바닥을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긁어내고 이런 걸 막 했잖아요. 그때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좀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계속해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만일 이른바 4대강 사업이라는 걸 해서 정말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설령 미국보다도 국민소득이 높아진다,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 물속에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일은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차라리 못 사는 대로 그냥 살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다 많이 알면 알수록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냥 저희 학자들이 그냥 배운 거 논문으로만 쓰면 아무리 좋은 논문도 그 논문을 읽는 사람의 숫자는 정말 몇 안 되거든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읽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일반 대중은 그냥 모르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과학의 어떤 결과물의 혜택을 좀 자기가 왜 이런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그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알게 되면 훨씬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서로 협의도 가능할 거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하여간 참 열심히 이렇게 알리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렇게 틀에 좀 맞춰서 얘기를 하면요, 과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이상한 그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솔직히 과학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대의 삶에서 일단
과학이 없어져서 전기가 없어졌다. 그럼 우리 그냥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거의 지금 현대인의 삶에서 물이나 공기 같은 존재가 돼버렸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과학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뭐 과학 때문에 인성이 망가졌느니 뭐 과학이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느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미국의 제 교수님들은 그래서 과학을 알리는 일에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를 거의 의무감처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94년도에 서울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저는 그게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좀 시선이 따가운 면도 좀 있었는데요. 공부나 하지 뭐 나가서 자꾸 떠드냐. 근데 미국에서 제 교수님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 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문과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중요성을 그 뼛속 깊이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배정할 때 과학은 그냥 뭐 얘기 안 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 몰라가지고 대충 슬금슬금 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는 거를 알려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상한 그 굴레에 빠져 있거든요. 알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 대중화라는 걸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제가 말장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말을 조금 바꿔봤는데 저는 대중의 과학화라고 일찌감치 그걸 불렀거든요. 저희가 일반 대중에게 과학의 모든 걸 예를 들면 뭐 양자역학의 그 원리에 대해서 당신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다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 마인드를 갖게 해주려고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제가 얘기 드렸는데 과학을 알리는 일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글쎄요, 뭐 이거는 뭐 한두 가지 얘기할 그런 성질의 건 아닐 것 같긴 한데요. 학자로 산다는 그 학자의 삶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냥 삶의 추구잖아요. 그 아무도 몰랐던 그런 세계를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서 세상에 알리고 뭐 이게 이제 학자가 하는 일인데요. 저한테는 뭐 제가 어쩌다가 굉장히 희귀한 곤충, 영어로는 zooraptora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제가 민벌레라고 부르는데 저는 어쩌다가 그 곤충을 연구했거든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그 유명한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의 제자가 이제 됐는데 그 연구실에는 한 30명 정도 박사 과정생 또는 박사 받으신 분들 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냥 전부 개미 연구하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개미만 들여다보고 개미 얘기만 하고 뭐 이러는데 거기서 저는 개미를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폭탄 선언인 거예요. 민벌레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윌슨 교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어떻게 해서 고도로 발달한 사회를 구성하고 살게 됐느냐 하는 거에 대한 연구는 이제 참 많이 됐지 않냐. 근데 흰개미, 요즘 우리나라 사찰들의 그 배흘림 기둥을 막 지금 갉아먹고 있는데요. 흰개미는 말 그대로 흰색을 띠는 개미가 아니거든요. 흰개미는 바퀴벌레입니다. 사실 그 사회성 바퀴벌레인데 그 흰개미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회성을 이루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안 돼 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돼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박사학위를 시작하던
그 무렵에는 뭐 거의 아이디어가 없던 시절이라서 저는 그걸 연구하겠습니다. 근데 흰개미를 연구하면 진화의 결과를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진화 과정을 밝히기가 힘들 것 같아서 흰개미의 사촌격인 민벌레를 연구하면 어쩌면 흰개미가 진화하는 중간 과정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걸렸어요. 선생님을 설득하는데 선생님 어느 날 그래 난 너같이 고집 센 놈은 참 처음 봤다 이러시면서 그래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세계 1인자가 됐거든요. 아무도 그때 그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구 시작하자마자 제가 세계 1인자가 되는 거죠. 네, 세계 1인자 되는 거 참 쉽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데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구를 해왔지만 제가 94년에 저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연구를 계속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곤충은 열대 정글에만 살아요. 근데 열대에 가서 연구하는 게 한국의 연구비 사정으로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런 연구를 한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2018년에 미국에서 새로운 곤충학 책이 만들어지면서 그 각각의 곤충에 대한 그 챕터들을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쓰기로 했나 봐요. 근데 그 편집장이 저한테 이메일을 하고 그 민벌레 챕터를 써달라. 처음에 별 생각 없이 그냥 하겠다고 답장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벌써 한 10년 넘도록 그 민벌레 연구를 손에서 놓았거든요. 그래서 에이 이건 아니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답장을 했어요.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한국에 와서 여건이 좀 맞지 않아서 지난 한 10여 년 민벌레 연구는 못했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그 이제 답장을 해놓고 마음은 좀 약간 씁쓸했어요. 근데 한 2, 3주 있다가 답장이 왔는데 아직도 네가 1인자다. 뭐 이런 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희귀한 곤충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챕터를 써야 됐는데 지난 한 20몇 년 동안 그래도 뭐 한 100몇십 편 정도의 논문이 새로 나왔고요. 일본 학자들, 독일 학자들 제법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제가 그 연구를 손에서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1인자 위용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그 옛날 민벌레 연구를 시작한다고 할 때 우리 인류 전체가 갖고 있던 민벌레에 관한 지식은 교과서의 한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려면 그래도 몇백 페이지 썼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면 그래도 저도 과학에 기여한 거 아닐까. 그런 자부심으로 늘 삽니다. 그게 뭐 제가 민벌레를 연구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우리 인류의 복지가 엄청나게 향상되거나 뭐 그런 일은 사실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희귀한 곤충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하니만큼 제가 인류의 지식 창고에 제가 이렇게 기여를 한 거니까 뭐 그걸로 그냥 혼자 만족하고 삽니다. 학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우리 인류의 삶도 어떤 면으로나 분명히 좋아질 거고요. 또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를 주셔서 사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제가
어, 우리말로 쓴 최초의 책이 개미제국의 발견인데요. 그게 199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책 저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한답시고 그 책을 쓴 게 아니고요. 제가 94년도에 서울대의 교수로 이제 왔는데 제가 워낙 동물 행동학을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한 사람 중에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테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동물 행동에 대한 그 관심은 되게 많거든요. 그 저녁 때마다 동물의 왕국 보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하여간 또 이 열대에 관한 뭐 이런 것 다큐멘터리 나오면 열심히들 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제법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는 제 깐에는 재밌는 주제의 강연을 한답시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그 무슨 강의를 재밌게 해본들 나중에 강연 끝나고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는 질문이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교육 환경에 있다가 내가 강의를 잘 못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개미 강연을 하는데요. 야, 이건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강연 중간에 막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뭐 개미 나라에 종교가 있나요? 뭐 개미와 인간이 대화가 가능한가요? 뭐 아니 난 개미 연구를 십몇 년을 하는데도 그런 기가 막힌 질문을 내가 내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 배달민족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개미에 대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창의적인 질문들을 하나. 에이, 강의 끝나고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저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개미 소설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저한테 진짜냐라고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다음부터 개미 강연만 하면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 해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개미 얘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낸 책이 개미제국의 발견이었는데요. 그 책이 참 뜻밖의 그 문화부 기자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그동안의 그 과학책이라는 건 대개의 경우에 외국 학자가 쓴 책을 번역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발표된 내용을 이렇게 그냥 짜깁기 수준으로 해서 소개하는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개미제국의 발견은 우리 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렇게 독자에게 해주는 그런 얘기처럼 쓴 어떻게 보면 우리 과학책 역사의 처음이었다. 뭐 이래서 그 제법 좋은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그 우리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책으로 쓰는 그런 일종의 트렌드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 중에 많은 분이 제 연구실을 거쳐간 제 제자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학위를 하고도 제 연구실에 한동안 머물면서 함께 연구했거나 뭐 그런 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숲을 쓴 김사나 박사는 제가 뭐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영장류학자다 이렇게 그 호칭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자카르타에서 저 남쪽으로 정남쪽으로 한 2시간 가면 구능 할리문 살락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자바 긴팔 원숭이를 김사나 박사의 요청으로 제가 연구를 같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야생 영장류를 연구한 최초였습니다. 그럼 김사나 박사가 참 재주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그래서 그 비숲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아요. 꼭 읽어보시고요. 또 그 물속을 나르는 새
이건 펭귄 얘기를 쓴 건데요. 뭐 요즘 우리 유튜브에서 뭐 아주 스타인데 이원영 박사 서울대에서 까치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귀국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연구가 까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까치 연구가 이제 25년째 돼 가네요. 까치는 전 세계 북반구 전역에 걸쳐서 분포하는 아주 세계적인 새거든요. 남반구에는 없지만 북반구에는 영국에서부터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미국까지, 미국에는 물론 로키 산맥 근처에서 이제 끝이 나지만 미국 동부에는 아직 퍼지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세계적인 새인데, 그러다 보니까 까치를 연구한 나라들이 많겠죠. 자기 나라에 사니까. 그런데 뭐 지금 이 순간 까치 연구는 제 연구실이 종주 연구실입니다. 누구든 까치를 연구하면 저희들하고 상의하지 않으면 아마 하기 힘든 그런 이제 그게 됐는데, 이원영 박사는 뭐 특히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까치 그 둥지를 기어 올라가서 그걸 둥지를 털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뭐 뭐 무게도 재고 새끼들 무게도 재고 피도 좀 뽑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나무들이 키는 제법 컸는데 아직 호리호리해요. 그래서 이게 타고 올라가면 중간에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삿짐 센터에 사다리 차를 빌려서 이제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원영 박사가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많이 했으면 서울대 교정에 있는 까치들이 이원영 박사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영 박사는 캠퍼스를 돌아다니면 까치들이 다 따라와서 자꾸 쪼아가지고요. 저희가 그래서 연구를 다 했어요. 이원영 박사랑 체격이 비슷한 학생을 둘을 뽑아가지고 똑같은 티셔츠 입히고 모자도 씌워보고 마스크도 씌워보고 뭐 다 해봤는데, 하여간 까치들이 귀신같이 이원영 박사만 쫓아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까치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더니 극지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직하고 남극에 가더니만 펭귄 박사가 이제 되셨습니다. 정말 글도 잘 쓰고요. 얘기를 또 참 재밌게 잘해서 지금 뭐 유튜브에 뭐 아주 대단한 유튜버로 또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 연구실 출신으로 참 많아요. 정부희 박사는 곤충에 관한 책들을 시리즈로 쭉 냈는데, 정말 뭐 제가 대한민국의 파브르 곤충기다라고까지 제가 칭송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과학 그 지식이 이렇게 향상되면 그거를 그 일반 대중이 같이 향유해야 되는 이제 그 시기가 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저와 제 연구실 출신들이 상당히 그 시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했다. 이거는 네, 뭐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네. 그 제가 어쩌다가 2019년에 출간된 세계 동물학 백과사전에 제가 총괄 편집장을 했거든요. 이건 사실은 뭐 저한테는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한 4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가 한 3,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저희 분야 동물행동학계에 뭐 한다 하는 학자들은 전부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3년 동안 제가 이제 총괄 편집장으로서 해갖고 책을 낸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게, 사실은 동물행동학 분야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동물행동학이 그렇게 뭐 당장 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수요가 엄청난 거는 아니지만 선진국들은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하는 학문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너무 급히 성장해온 나라다 보니까 이게 돈하고 관련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뭐 대한민국의 동물행동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 제 연구실 출신 그게 거의 전부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동물행동학계에 대한민국은 정말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학자를 그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로 추대를 해줬다는 게 저로서는 뭐 너무 황송해서 약간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책이 원래 2010년에 초판이 나왔었고요. 그때는 세 권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한 부문 편집장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개정판에는 제가 총괄 편집장이 된 건데 그 초판하고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들어라 그러면 제가 이번 거에는 동물의 개성 연구에 대한 부문을 상당히 크게 집어넣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불과 그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2010년 시대에만 해도 동물의 개성 연구는 그리 많이 진행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최근에 동물의 행동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개성 연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는 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개성을 personality라고 그러잖아요. personality예요.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 옛날 사람만 개성이 있는 거지 동물은 다 똑같아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뭐 제가 동물행동학 백과사전에 뭐 여러 개를 소개할 정도로 지금은 뭐 저희들이 온갖 동물의 개성 연구를 지금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물행동학 분야에 아마 가장 핫한 그 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하시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집에서 개, 고양이, 뭐 햄스터 뭐 이런 거 다 기르시는 분은 그냥 아시잖아요. 동물행동학자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기르는 애들 다 개성 충만하다는 건 뭐 내가 알고 세상이 다 아는 건데 근데 그따위 거를 뭐 동물행동학자들은 왜 그 모양이냐 인재 연구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셔도 저희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 뭐 살아 숨쉬는 거는 다 개성이 있는 거죠. 똑같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것뿐이죠. 다 다릅니다. 뭐 진드기도 개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사실은 진드기 개성은 제가 별로 관찰해 보지 못했고요. 저희들 지금 저 분야에서 나오는 논문들 보면 진딧물의 개성에 대해서는 논문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딧물은 여러분이 화초에 이렇게 들러붙어 갖고 저 수액 빨아먹고 이러니까 그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기만 해도 터져 죽는 정말 미물인데 걔네들 중에서도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위험한 상황 확인도 하고 제일 앞서서 이렇게 마가도 보고 하는 그런 용감한 진딧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감한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고 뒤로 숨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저는 저 개성 연구가 왜 중요하냐 만약에 물으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는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전에는 인간만 서로 다르고 동물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절에는 내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 뭐 저것들이야 다 그렇고 그런 건데 뭐 그들이 뭐 좀
좀 쓸어버린다고 해서 뭐 큰일 날 거 있어. 아직도 많은데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마련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기르고 있는 또는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도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다르다 하는 거를 알고 나면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동물행동학에서 최근에 개성 연구가 이렇게 뜨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연구 자체로 또 반가운 것도 있지만 그 연구가 주는 의미 차원에서도 저는 대단히 반가운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동물 행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뭐 제가 편집한 동물 행동학 백과사전 보시면 되는데요. 그건 농담이고요. 글쎄요, 동물 행동학적 그런 지식이 그렇게까지 일반인들한테까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좀 아쉬움이 아무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든가 뭐 돈 버는 데 도움이 된다든가 그러면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이미 올라와 있을 텐데 아직은 그렇지는 못한 거죠. 저도 어쩌다가 최근에 이제 유튜버가 됐는데요.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동물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강영욱 씨하고도 한번 저 콜라보도 한번 같이 했고요. 강영욱 씨 거기 저 회사에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참 좋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개들의 행동에 대해서 개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개들의 그 심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강영욱 씨가 그 개를 훈련시킨다고 하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강영욱 씨가 훈련시키는 건 개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그 얘기는 개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개들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개들은 그래도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강영욱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제법 이제 많은 걸 알기 시작했는데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모르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기르고 있는 다른 가축들 또 내지는 그 다른 집에서 기르는 다른 동물들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너무 없는 거죠. 저는 이게 그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알면 사랑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금 그 우리의 이런 노력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반려동물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저희 동물행동학계에서는 새로운 학설이 최근에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개를 늑대들 중에서 몇 마리 잡아다가 우리가 훈련시키고 우리가 데리고 살았다. 이게 정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저희 학계에서는 그게 아닐 것이다 하는 게 더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개와 늑대가 너무 달라요. 분명히 옛날에 같은 종이었는데 개가 우리랑 같이 살게 된 게 기껏해야 한 4만 년 정도거든요. 4만 년은 저 진화의 역사에서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와 지금 산에 사는 늑대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개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빨리 우리 옆에 있다가 보니까 뭐 개도 학습을 빨리 해야 돼서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래갖고 빨리 변화했나.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판을 좀 깔아놓느냐 하면요. 그 늑대들 중에서 우리가 공교롭게 어떤 늑대를 잡아다가 길러봤는데 얘가 우리랑 되게 잘 지내더라. 이 가능성은 그리 높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아마도 늑대들 중에서 원래 살가운 아이들, 원래 부침성이 좋은 늑대들이 숲바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모사피엔스들이 조금씩 모여 사는데 보니까 야, 저놈들도 되게 재밌는 놈들이네. 그래서 걔네들이 먼저 와서 우리랑 친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걔를 선택한 게 아니라 걔가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저는 반려인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데려다가 길렀으면 아마도 소, 돼지는 우리가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걔네들은 길러서 잡아먹으려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데려다 길렀으니까 잡아먹히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는 아마 우리가 잡아다가 길들여서 길렀을 가능성이 큰데 개는 그들이 우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이제 우리가 보면 훨씬 크다는 거죠.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데려다가 키워서 잡아먹는 거 이거는 그것도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래도 그거는 까짓거 설명이 가능하다고 칩시다.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을, 그러니까 걔가 우리를 선택했거든요. 우리가 선택받은 거거든요. 선택받은 자가 선택해 주신 분을 잡아먹는다든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걔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이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리를 선택해 줬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우리가 그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개는 그렇게 고기가 많은 동물이 아닙니다. 소나 돼지는 전체 체격에서 살코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동물.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식용으로 우리가 기를 만한 동물이었고요. 개는 그 몸집에 비해서 살코기가 별로 없는 동물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도 아마 우리를 잡아먹고 싶어하는 야생동물 수준에서는 별로 매력적인 동물이 못 됩니다. 우리 살코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 동물을, 그 동물이 우리를 선택해 줬는데 그걸 잡아먹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들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개고기를 먹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개를 그런 식으로 기르는 곳도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지자체들이 열심히 그래도 노력해 주는 곳들이 생겨나고 이래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변화의 속도가 아직도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에 먹을 것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르는 개까지 그럴 이유는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이상한 논리, 개고기가 뭐 해서 좋고 어쩌고저쩌고 다 별로 근거 없는 얘기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개를 고기를 먹기 위해서 기르기 시작한 동물이 아니고요.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들을 선택해서 기른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선택해 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 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는 변할 때가 됐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고양이는 아주 기가 막힌 동물이잖아요. 저도 고양이를 또 기르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기꺼이 고양이한테는 기꺼이 봉사하잖아요.
예, 고양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지네들끼리 키득거린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야, 내가 싸놓기만 하면 제가 다 치워.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거 안 먹으면 그건 맛없는 거라는 거 금방 알아차리고 더 좋은 거 구해와. 쟤네들 아주 말 잘 들어. 그러고 논다는데, 고양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개도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그 사인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 뿐이죠. 저는 이런 그 것들이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동물들,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걔네들의 행동, 걔네들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들을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라도 늘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네요. 요즘 파충류나 절지동물을 반려동물로 삼아서 기르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 보입니다. 우선 하나는 제도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동물들이 사실은 국경을 넘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말이 안 되거든요. 참, 뭐,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이 대한민국에 이런 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런 게 뒤뜰로 막 돌아다녀 갖고 제가 그걸 잡아서 어디 보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해서 우리 생태계로 빠져나가 갖고 걔네들이 번식에 성공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다른 황소개구리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야생동물 밀매에 관한 그런 협약이 아예 국제적으로 있기는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이테스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그 규정들에 이렇게 이제 뭐 빈틈이나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그냥 마구 들어오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은 이런 동물들에 대한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아직 준비를 제대로 못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 빈틈을 또 뚫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제법 개나 고양이쯤 되면 반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쯤 돼도 요즘 뭐 명절 때 슬쩍 어디다가 두고 오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평소에는 개 고양이를 기를 수 있을까 뭐 저로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뭐 저희 고양이는 뭐 열어놔 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어떤 날 밤에 11시가 돼도 안 들어오면 제 안사람이랑 저랑 온 동네를 돌아다니거든요. 이름 부르면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 고양이 아직 안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가 부르면서 다니고 이러는데 아니 그런 동물을 어디 먼데 친척집 놀러 가갖고 거기다 버리고 온다 뭐 이런 사람들을 저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이게 개나 고양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파충류 뭐 절지동물 이런 수준으로 내려가면 너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아이들이 내 삶과 평생을 같이 한다는 의미의 반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지 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그냥 얘네들은 옛날에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기 전에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잖아요. 아직도 절지동물이나 파충류에 관해서는 애완동물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여우니까 좀 데리고 있다가 아유 뭐
귀찮은데, 그리고 우리 집에 뭐 냄새도 너무 많이 풍기는데 뭐 이러면 연못에 풀어주기도 하고 뒷산에 그냥 내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들 하신다는 거죠. 그건 참 무책임한 일입니다. 모든 동물은 다 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전혀 모르겠지? 내가 버려도 뭐 걔네야 야생에서 잘 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도 눈이 있고 저 감정을 갖고 있어서요. 매일같이 이렇게 서로 보고 이러던 사람하고 안 보이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한 트라우마들을 겪을 겁니다. 제발 이제 조금 더 이런 문제에 그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길렀다고 얘기를 차마 못 하는데요. 제 아내가 개를 지금 20년 가까이 기르고 있거든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그 하필이면 그 허리 길고 다리 짧은 닥스훈트를 기르게 해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고 어디 저 아는 방송국 PD한테 부탁을 해갖고 암컷 한 마리를 이제 데려왔는데 저희 한 사람이 뭐 다 좋은데 개를 아파트에서는 기르면 그건 죄다 이래가지고 아파트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졸지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희가 이사 들어가는 집에 똑같은 종류의 수컷이 있는 바람에 그 어른들이 당신들은 또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신다고 연로하셔서 그러면서 보아하니 개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개를 좀 맡아주면 안 되냐. 그래갖고 개를 맡은 바람에 이 둘이 그냥 운명처럼 만나가지고 그냥 후닥닥 결혼을 하시더니 그냥 두 번에 걸쳐서 그냥 자식들을 그냥 막 내놓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는 결국 10마리 대가족과 16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다 세상을 떠났고요. 지지난주에 한 마리 마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지금 딱 한 마리 남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이 한 마리 남은 이 녀석이 너무나 외로움을 못 견뎌 합니다. 10마리가 16년 동안 막 뒤엉켜서 이러고 살다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계속 울어요. 우린 진짜 뭐 요즘 잠을 못 잡니다. 그 녀석이 하도 징징거리고 이래서 그 홀로 남은 외로움이라는 게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외로움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 아이들도 우리가 기르는 그 아이들도 다 감정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동물을 기르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한 마리 기르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도 늘 하고 있거든요. 걔네들도 친구가 필요하니까 꼭 2마리 기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이를 기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불편하다고 그냥 내버린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절대로 기르지 마십시오. 그러는 분들은 기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겠다라고 마음 먹으실 때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세요. 내가 끝까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느냐 하는 걸 꼭 질문하시고 하늘의 맹세코 내가 그럴 자격이 있고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저지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이 기르다가 그 아이들을 내팽개치면 저는 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저희 반려견 9마리를 하늘나라로 보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그 한 마리 한 마리 다 그 저 화장 시설에 가서 정중하게 그 과정 다 겪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보내고 그 화장한 다음에 그거를 아직은 우리나라의 이런 화장 어떻게 보면 이제는 화장장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이게 불과 한 십몇 년밖에 안 된 일이거든요. 한 15년 전쯤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전부 이슈 삼았던 게 이러다간 전국이 무덤이 된다. 근데 저는 또렷이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신문에 글 쓰는 논객들은 대개 이것만큼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건 전통이기 때문에 장례 문화라는 전통은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랬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은 화장 그게 90%가 넘는 그냥 화끈하게 변했거든요.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 법이 좀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라줘야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화장을 한 다음에 영화에서는 그 사랑하던 사람을 강에 가서 이렇게 막 뿌리고 하는 거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위법인 걸로 압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법령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이제 우리가 수목장 문화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하여간 어쨌든 저는 제 반려견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저도 참 느끼는 게 많았어요. 너무 멀어요. 반려견들 화장장들은요. 너무 멀어요. 한참을 운전하고 가야 돼요. 진짜로 그 동네가 상당히 열악해 보이는 동네에만 그런 곳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님비 현상이잖아요. 우리 동네에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라고 다들 너무들 반대들을 많이 하시니까 정말 사람 별로 안 사는 그런 곳에 억지로 겨우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많은 곳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환경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정말 삶을 같이 하겠답시고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으면서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보내겠어요? 그런데 왜 같이 살았던 반려동물은 떠날 때는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정말 이상하게 보내야 합니까?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그 동물들을 장례할 수 있는 그런 장례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우리들의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런 시설도 충분히 서로 지자체 수준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서로 논의하고 결코 이게 혐오 시설이 아니도록 모두가 다 합의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존경심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그 전국이 무덤으로 뒤덮일 거다라는 얘기를 언론마다 떠드니까 그걸 읽고 그걸 듣고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되게 시끄럽긴 한데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온갖 험담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법석을 치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소화하고요. 현명한 판단을 언제나 내리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저 이제부터 이런 논의 우리 시작하자고요. 우리 평생을 같이 하던 우리 반려동물들이 세상을 떴는데 왜 개를 안고 저 어디
산골 어디 이상한 저 어디까지 가서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시설에서 걔를 보내야 됩니까? 좋은 곳에서 함께 따뜻하게 그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게끔 같이 얘기하고 좋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문화시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논의를 시작하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분명히 마련할 겁니다. 그냥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우리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9마리를 차례로 보내고 저희 마당에 하나씩 묻고 아이고 힘듭니다. 서양에는 그 심리사 중에 반려동물과 헤어지는 거를 도와주는 심리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 반려동물 천만 시대 맞아서 그런 심리학 하신 분들이 그런 분야로 좀 많이 진출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호모 심비우스가 통섭보다 더 오래된 오래전에 제가 만든 개념인데요. 왜 우리가 200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밀레니엄, 새로운 4천년을 맞이한다 그래갖고 뭐 1998년, 99년 이때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잖아요. 떠들썩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일본에서 참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쩌다가 제가 뭐 말하자면 한국 대표로 불려갔는데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젊은 학자라서 불려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떤 선배 학자님이 가시기로 하셨다가 막판에 못 가신다고 자네가 가게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떻게다가 대타로 갔는데요. 와 이게 가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일본의 NHK 방송이 생중계로 이틀에 걸쳐서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일본 정계에서 뭐 가장 막강한 모리 전 총리가 주도하고 뭐 일본 참여연 의원들도 여럿이 참여하고 뭐 대단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중국과학원 부원장이 참여를 했고요. 어쩌다가 한국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제가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한 건데 이 두 번째 날에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첫날 하고 나니까 되게 좀 쫄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호텔 방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해봤어요. 나도 내일 뭔가 4천년에 좀 빵 하고 뭘 하나 때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호텔 방에서 제가 고안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스펠링이 맞나 해서 확인은 우리나라 대학에는 그런 학과가 없는데요. 외국의 오래된 유명한 대학들에는 고전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The Classics라는 Department of Classics라는 학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을 읽는 그게 그런 학과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옛날 선현들의 그런 말씀을 되새기자 하는데 그거를 그냥 뭐 몇몇 학자들이 그냥 하는 건데 그런 학과가 있으면 그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고전학과의 교수님 한 분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흔히 공생할 때 쓰는 용어가 라틴어로 심바이오시스거든요. 심바이오시스의 형용사가 뭐냐고 물었더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심비우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생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호모 심비우스라는 이제 말을 처음 만들었고 개념을 이제 소개를 행사에서 했는데 와 이게 뜻밖의 히트를 쳤어요. 그날 이틀간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총괄 마무리 발언을 이제 그 일본 참의원에 있는 어떤 의원이 하고, 그날 저녁에 회식 자리에서는 모리 총리가 짧게 이제 그 건배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새천년에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를 탈피해서 호모심비우스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바람에 저는 앉아있다가 이 와인을 쏟을 뻔했어요. 아니 이게 아마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젊은 학자였을 텐데 그 소장파 학자의 얘기를 결론처럼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세월을 거의 20년을 지냈는데, 저는 꾸준히 제 강연에서 제 책에서 꾸준히 이 개념을 소개했는데 이게 최근에 뜻밖의 힘을 좀 받네요. 아마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뭔가 좀 반성 무드에 지금 약간 들었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너무 막대했나 보다. 이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보니까 호모심비우스라는 게 있구나. 이래서 제법 요즘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그 모리 총리가 건배사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학명을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사피엔스라는 게 현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참 기가 막힌 자화자찬이잖아요. 호모 속에 그동안 여러 종들이 있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 손재주가 좀 있다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라는 종도 있었고요. 호모 에렉투스 두 발로 일어섰다, 뭐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다 사라졌잖아요. 전부 쓸어냈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배타적인 동물은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계에 여러 종들이 있는데요. 그 종들이 하나로 다 묶이면 그게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파리 날아다니는데요. 저 파리는 머스카 도메스티카라고 우리가 종명을 붙였거든요. 머스카는 속명이고요. 도메스티카가 종명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린네의 이명법이라고 이제 해서 생물학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이명법이라는 건 마치 우리 이름처럼 속은 저 성과 같은 거고, 제가 최씨 집안에 제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머스카라는 속 안에 도메스티카라는 종이다. 머스카라는 속 안에 종 많아요. 근데 호모라는 종은 들어가 보면요, 딱 한 종밖에 없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사피엔스가 나랑 좀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옆에 얼쩡거리는 꼬락서니를 못 봐주는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랑 같이 살던 시절이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도 그냥 밀어냈어요. 우리는 같이 있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차지해야만 속이 후련한 그런 아주 배타적인 동물이에요. 속 안에 한 종밖에 안 남은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참 독특한, 진짜로 현명하냐, 그래놓고는 다 없애놓고 스스로 자기가 현명한 인간이다 이러고 부르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현명한 인간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미세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콜록거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로 현명한 인간이면 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길을 걸으면 우리 할아버지는 옆에 냇물에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물 드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돗물도 안 마십니다. 대한민국의 수돗물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마시고 저 편의점에 가서 돈 내고 구정물을 누가 페트병 안에다가 넣어놓은 걸 그걸 사서 마십니다.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물이 수돗물보다 절대로 더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저건 오랫동안 가둬놓은 물이거든요. 현명하세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머리는 무지하게 좋은데 이 머리를 엉뚱한 데다가 쓰는 헛똑똑한 동물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명한 인간이라는 자화자찬 이제 집어 던지고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지구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겸허한 인간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호모 심비우스, 우리말로 하면 공생인 이런 말인데요. 이게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느끼는 게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끝까지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일찍 사라지는 존재가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살겠다고 이렇게 애쓰고 사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일찍 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러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종이 이 지구에 탄생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건대는 한 25만 년 전 정도 됩니다. 그냥 한 24만 년 동안 저희들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한 종의 영장류였습니다. 저 아프리카 초원에 빌빌거리고 도망다니던 사자가 오나 살피고 도망가고 뭐 하이에나랑 부딪히면 깜짝 놀래고 뭐 이러던 별 볼 일 없는 한 종의 영장류였다가 우리가 만여년 전부터 농경을 시작하면서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정보혁명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는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난 동물이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 생물학자들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농경을 하기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계산을 해서 무게를 한번 재보고요. 그때 우리가 데리고 다니던 동물들 무게도 합치자는 겁니다. 이미 개를 우리가 4만 년 전부터 또는 고양이를 DNA 연구를 해보니까 고양이는 한 3만 3천 년 전부터 기르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농경을 하기 전에도 개, 고양이는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걔네들 무게 다 합쳐가지고 그 당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류와 조류의 무게에다가 우리의 무게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아주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만여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으면 자, 2021년 현재 이 계산을 다시 해보면요. 자, 78억 마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동물학자래가지고 그냥 마리수로 셌는데 78억 분, 지금 78억 분이 세계에 사시니까 곱하기 60kg 아니면 65kg 하면 인류 전체의 무게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기르는 가축의 무게를 전부 합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뭐 소가 사람의 6배라고 그러던데 소, 돼지, 양, 오리, 뭐 타조, 칠면조 뭐 다 합치자는 거죠. 자, 간단히 여러분이 상상해도 가축을 어디까지로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은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희가 해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기르는 동물 전체의 무게가 지금 자연계에 있는 야생동물 전체의 무게에 비교해서 포유류, 조류 전체의 무게에 비교해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96 내지 99%입니다. 이런 반전은 지구의 역사에 없었습니다. 불과 만 년 만에 1% 미만이었다가 나머지를 1% 정도로 줄여버리고 자기네가 99%가량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 전체를 우리가 그냥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 이 엄청난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 때문에 코로나19도 터진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터질 것 같아요. 왜? 야생동물 몸에 붙어 살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너무 불안해서 나 옮겨야 되겠어. 건너뛰어서 내려앉아 보면 99% 인간 아니면 인간이 기르는 가축인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10년 넘도록 조류독감 연례 행사처럼 지금 겪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산에서 멧돼지 사살하고 있습니다. 돼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드디어 우리도 지금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인간이
너무 혼자 성공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불균형을 우리가 바로잡아가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재앙은, 이런 질병의 재앙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겸허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생물들도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공간도 확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숲을 자꾸 베어낼 게 아니라 숲 공간을 더 늘려주면 그 안에 사는 아이들은 그들끼리 편안하게 살면 그들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계로 건너올 일이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끊임없이 자연계에서 인간계로 병원균들이 계속 건너올 거고요. 우리는 자칫하면 영원히 마스크를 못 벗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나마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진짜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